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뭐 주말은 다들 별로 안 좋았죠. 어떤 이유로든. 저도 안 좋았습니다. 자, 2014년에 우산혁명이 일어나죠. 원인은 뭐 1편에서도 말했듯이 홍콩 민주세력의 염원이었던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허용하라는 요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사람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이런 답을 냅니다. 우리가 애국적인 사람을 3명 뽑아가지고 던져줄 테니까 홍콩 시민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뽑으세요. 네, 중국 정부가 선정한 기호 1번 이명박, 기호 2번 박근혜, 기호 3번 홍준표 중에 한 명을 뽑으라는 얘기죠. 홍콩 시민들은 홍콩 기본법 45조에 나오는 광범위한 대표성이 있는 후보지명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청거하라고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산혁명이에요. 이 우산혁명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홍콩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반중 감정과 젊은 세대에게는 나는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는 의식을 심어줍니다. 이듬해 홍콩 총선거에서 민주세력은 약진합니다만 몇몇 의원들이 의원 선거 도중에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약간의 태업을 한 것을 이유로 중국 정부는 해당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박탈한 의원직은 그 지역에서 이제 뽑았잖아요. 이 의원을 보궐선거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원을 뽑은 지역구 주민들은 연대처벌 대상이 된 셈이죠. 그러니까 대표 선출권을 이렇게 빼앗아버린 거니까요. 자, 2019년 타이완에서 홍콩 출신 커플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자가 여성을 죽인 사건인데요. 범인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고 홍콩으로 도망칩니다. 타이완에서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이 특정되지만 범인은 이미 홍콩으로 도망간 상태죠. 해서 범인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제 홍콩에 범인이 있으니까요. 공조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홍콩에 범인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홍콩은 영국법을 이어받은지라 속지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홍콩에서 저지른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홍콩인이 타이완에 가서 홍콩 바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건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콩 정부는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송환법 사태예요. 자, 이 송환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홍콩은 법률적으로 중국의 일부고 중국 기준으로는 타이완도 중국의 일부지만 자, 범인을 타이완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타이완보다 큰 주체인 중국과 일단 범죄인 송환 협정을 맺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즉 타이완에서의 살인사건을 벌인 홍콩인을 타이완으로 보내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정의의 이건 실현이죠. 하지만 이제 온갖 별시답잖은 죄목으로 사형을 시키거나 무기징역 같은 중형을 구형하는 중국과 범죄인 협정을 우선적으로 맺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홍콩인들의 인신의 자유가 침해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홍콩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2018년 반중국 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인들이 중국에 납치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2019년 6월이 되자 이 송환법을 반대하기 위한 시위는 점점 커져서 홍콩 사상 최고인 100만인의 대행진이 개최되고 급기야 2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까지 성공을 합니다. 현재 홍콩 인구가 약 750만인데 200만이 거리로 나왔다는 얘기는 3.5명 중에 한 사람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얘기죠. 이러자 홍콩의 캐리람 행정부는 송환법의 무기한 연장, 즉 사실상 폐기를 선언하지만 홍콩 시위대는 이미 그것 외에 5가지 요구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 5가지 요구란 1. 송환법의 공식 철회, 2.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설치, 3.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4.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약속, 마지막으로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가 그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후퇴 없이 싸우겠다라고 홍콩의 민주세력은 선언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홍콩 공항 점거, 총파업으로 인한 도시마비 투쟁 같은 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작년의 일이니까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2019년 11월 24일 날 홍콩 의회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때쯤이 되면 이제 중국 정부도 인민해방군을 보내서 시위를 진압하겠다는 경고를 내보내고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역시. 그리고 홍콩 시위대도 이러다가 혹시 선거가 취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에 휩싸입니다. 여기에 몇 달 전부터 이제 홍콩 경찰의 진압이 극도로 과격해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심지어 실탄을 발사해가지고 한 시위대가 총에 맞기도 했었죠. 결국 시위대는 쫓기다가 학교를 점령하기로 하고 홍콩의 대학 몇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선거 직전에 이제 홍콩 유니텍,
그 점령 투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긴 싸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관과 그리고 홍콩 정부의 낙관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뚜껑을 열자 민주파의 압승, 심지어 유효 선거구의 85%에서 이깁니다. 이건 전례가 없는 대승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민주적인 선거를 했는데 특정 정당이 85%를 먹는다는 거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중국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홍콩과 중국의 연락을 맡게 되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잘리게 되는데 아마 어찌됐건 중국 정부는 정보에서 실패했던 거는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실제로도 그 이제 침묵하는 다수가 홍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수파의 표를 던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반대였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민주 세력은 환호했으며 저 같은 사람은 강경진압 가능성, 어찌됐건 홍콩이 뭐 인민해방군에게 점령되는 건 비극이니까요. 이 가능성이 낮아짐에 대해서 안도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시기에 홍콩에 있었고 일부러 취재를 갔었죠. 그리고 치료탄을 맞고 기절도 했었습니다. 인트로에 나온 영상들이 그때 찍은 영상들이에요. 자, 2020년 올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죠. 홍콩은 사스 때 멍하니 있다가 심하게 당한지라, 그러니까 중국인들로 인해서 일찌감치 중국 국경을 봉쇄합니다. 일국양제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같은 나라인데 여기서 정말 알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국가는 중국과의 국경을 일찌감치 봉쇄하면서 초기 방역에 성공하고 몇 번의 유행기가 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꽤 성공적인 방역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중지됐고 식당도 제한 영업을 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뭐 집회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권위주의적 정권에게는 아주 좋은, 그리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반대파를 때려잡기에도,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인한 경제적 실정을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기에도 말이죠. 그리고 홍콩 정부는 2020년 4월 민주파 인사들을 구속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는 홍콩 기본법을 설계한 홍콩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틴 리도 포함이 돼 있었죠. 참고로 마틴 리는 81세의 81살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 좀 약간 좀 선례가 없는, 원래 이런 노인들은 원래 한국의 독재 정권들도 연행 잘 안 했어요. 이 정도 노인이 되면은. 시위대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그들의 명망가들이 연행되는 걸 뻔히 볼 수밖에 없었고 급하게 이제 항의 집회를 조직했지만 동력도 예전 같지 않았죠. 일단 코로나의 공포가 전 지역을 휩쓸고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마틴 리는 강제 연행 후 조사를 받고 당일날 석방됩니다. 당일 저녁에. 마틴 리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여러 달에 걸쳐 젊은이들이 체포돼 처벌을 받을 때 나는 혼자 무사해서 죄책감을 느꼈다. 이제라도 홍콩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과 민주의 길을 함께 걷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정치 집회는 불법이고 경찰은 마음껏 진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상태. 시위에는 우호적이었지만 감염병 전파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집회는 열어봐야 며칠 넘기지 못하는 지리멸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이 기회를 중국이 놓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홍콩의 국가안보법, 국가보안법의 탄생. 2020년 5월 21일 중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안보법,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홍콩 국가안보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국가안보법은 6월 22일 전인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약자고 중국의 의회 같은 곳이에요. 5번째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베이징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중국 정부는 홍콩 기본법 23조,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베이징이 바로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사실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랬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원칙적으로 홍콩 기본법에는 중국 인민대표자회의가, 즉 중국의 의회가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고는 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이것도 중국 기본법 해석권을 중국 의회가 가져가면서 발생한 문제긴 하죠. 그래서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라는 꼭지를 넣었던 거고요. 보도가 되자 홍콩의 민주세력은 일제히 일국양제의 끝,
홍콩의 사망이라는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크리스 패트는 중국이 홍콩을 배신했다며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즈와 인터뷰한 크리스 패튼 전 총독은 영국은 홍콩을 위해 싸워야 할 도덕적, 경제적,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으며 G7이 이 사태에 개입해야 된다고 촉구했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가까운 장래에 국가안보법이 탄생하게 되면은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한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한편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은 홍콩 시민과 함께 서겠다며 선언을 했고요. 타이완의 홍콩마카오 관계법 18조에 따라 정치적인 원인으로 안전과 자유의 긴급한 위험과 피해를 입은 홍콩 마카오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게 18조가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의거해 난민 사태 발생을 대비한 예산 책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홍콩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홍콩 최고의 재벌인 리카싱 청콩그룹 회장은 홍콩 국가안보법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리카싱의 경우는 송환법 시위 때는 시위대를 옹호했던 편이어서 민주 세력들의 배신감은 더 컸죠. 이어서 영국계 은행인 HSBC가 홍콩 보안법 지지를 선언하면서 쌍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거의 폐륜아가 되어버린 쿵우스타 성룡도 지지 대열에 합류하죠. 홍콩의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이민 열풍에 접어듭니다. 중국 정부의 홍콩 안보법 발의 발표 이후로 이민 문의가 10배가량 폭증을 했고요. 타이완 이주, 영국이 홍콩 시민에게 부여했던 비엔오 여권, 인터넷 검열에 맞서기 위한 VPN 같은 단어들이 연일 구글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27일, 그러니까 첫 보도가 나오고 일주일 만에 홍콩 보안법이 중국 의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됩니다. 진짜 빠르죠? 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영국입니다. 영국은 이제 식민지 시절에 그 홍콩 시민들에게 발급한 비엔오 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현재는 이제 홍콩 시민들의 약 31만 명 정도가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식민지 시대 사람들이면 어차피 자기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시민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속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이제 영국 바깥에 있는 속지 시민들을 위한 여권인 비엔오 여권을 발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지만 뭐 이를테면 영국에 6개월까지밖에 체류 못하고 노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여행을 다니거나 영국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쓸모가 있는 여권이지만은 사실 이제 영국 시민으로서의 법적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여권이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영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6개월의 거주 권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이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도 좀 편리하게 열어주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이제 그간의 송환법 시위에서도 수많은 시위자들이 유니온잭을 막 흔들면서 영국 국적을 보여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게다가 영국이 이제 그 브렉시트까지 감행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EU가 하는 이민자 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되게 좀 어찌됐건 영국으로서는 되게 큰 결단이었던 셈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기본 비엔오 여권 소지자에게도 재발급 가능성도 열어줬습니다. 참고로 이 비엔오 여권인 연장 비용이 한 13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원래는 홍콩 시민들 약 350만 정도가 소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31만 명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말소된 비엔오 여권 소지자들에게도 비엔오 여권을 부활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당연히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맞서고 있는데 어찌됐건 홍콩은 뭐 사실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로부터 비롯된 거긴 하지만은 다른 지역과 달리 영국은 홍콩에 대해서는 진짜로 약간의 책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반발한 적도 사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자, 홍콩 안보법이 가결된 당일 홍콩 시민들은 시위에 나섰지만 소수였고 이날 집회에서만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300명이 연행됩니다. 같은 날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소위 말한 앵글로색슨 4개국 국무외무장관이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4개국의 성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콩 기본법 23조에 규정되는 홍콩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가 아닌 베이징에 의해 홍콩의 국가안전법이 직접 도입되는 것은 홍콩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결과로 홍콩의 자치와 홍콩의 번영을 가져온 시스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중국의 결정은 유엔에 등록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영중공동선언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의무와 직접 대립한다.
홍콩의 국가안전법은 일국 양제의 틀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각종 정치범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홍콩에서 기소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홍콩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침해하는 거다. 이러한 행동은 홍콩 사회의 균열을 악화시킬 것이다. 홍콩의 국가안전법은 홍콩의 상호 이해를 구축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홍콩 사람들이 약속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신뢰를 재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작년 이래 촉발된 홍콩의 긴장과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지만 이 안전보장이사회는 한 나라가 거부하면 끝나죠.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됩니다. 자, 중국의 입법은 일단 전국인민대표자 회의를 통과한 후 이게 좀 얘네는 입법이 좀 골 때려요. 그러니까 의회격인 회의가 전국인민대표자 회의인데 이게 다수가 이제 2,300명인가 3,000명인가 하여간에 수천 명이 하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게 상무위를 거쳐서 심의와 표결을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 상무위는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로 가는데 중국은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법안이 가결되는, 정반대죠 우리나라랑은. 그래서 이 상무위에서 다시 심의와 표결을 해야지 이제 이 법안이 확정되는데 이 상무위는 2020년 6월 20일로 일단 정해져 있었습니다. 민주세력은 일단 6.4 천안문 학살 31주년 집회에 집중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전날 이제 천안문 학살 기념 집회가 원천 봉쇄됩니다. 1989년 이후로 31년째 아무런 문제 없이 매년 이루어졌던 이 천안문 집회가 원천 봉쇄된 거죠. 집회 불허의 역시 만병통치약인 코로나19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우려였죠. 대중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정가의 보도입니다. 요즘 이 상황에서는요. 홍콩의 민주화 시위대는 정부가 이미 학교는 물론 가라오케까지 모두 재개하면서 정치적 집회만 금지하냐라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무용지물이었고요. 뭔데 사실 한국도 요새 정치적 집회 못하고 있죠 지금. 박원순 씨 조문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었군요. 아무튼 결국 주최 측은 각자 머무는 곳에서 밤 8시에 맞춰 촛불을 켜고 침묵 시위를 벌이자고 제안을 했고 당일이 되자 약 10,000명의 사람이 경찰의 경계를 뚫고 빅토리아 파크에서 집회를 열어버렸습니다. 이제 1989년의 베이징은 진정 홍콩 사람들에게 남의 일이 되지 않았죠. 2020년 6월 22일 날 전국인민대표자 회의 상무회가 열렸고 이날은 홍콩 보안법을 빼고 나머지 법안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됐건 이제 홍콩은 좀 안도를 하는 상황이 되긴 했죠. 근데 홍콩의 민주지정은 이제 20일 날 보안법 통과 예정일에 맞춰가지고 총파업과 동맹휴업을 계획하는데 이게 모두 투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됩니다. 온건파들이 아예 파업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 투표 찬성률은 95%였는데 이 투표 정족수가 거의 말도 안 되게 지금 밀리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부결됐죠. 그러니까 이제 투쟁도 이제 봉쇄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홍콩의 민주세력들은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죠. 6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에서 열흘 후에 결국 홍콩 국가안보법, 즉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킵니다. 법률 시행일은 다음 날인 7월 1일. 한국 기준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게 5월이었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제 본회의 가결이 되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중국 거꾸로라고 아까 했으니까요. 법사위 가결이 된 거죠. 자, 법률 시행일은 다음날 7월 1일, 그러니까 홍콩 반환 기념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표를 했고요. 이 중요한 법률의 심의에는 15분이 걸렸습니다. 상무위원 162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고요. 웃긴 거는 법률이 통과되고 이제 아예 통과가 됐지만 법률의 전문은 이때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 홍콩 반환 이후로 23년간 이어지던 반환일 집회도 불어댔습니다. 자, 이제 그럼 홍콩 국가안보법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주요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점은 범죄에 대한 형량 중에 사형은 없습니다. 광범위한 사형 집행 국가 중국에서 사형이 없다는 거는 중국 정부는 최소한 되게 인도주의적이라고 막 떠드는 중입니다.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죄목은 4가지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항목입니다.
근데 위에 네 가지 조항이 몹시도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의 집합이라 이미 집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조항별로 좀 문제 조항을 살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29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외국인과 결탁해 중국 정부 혹은 홍콩 정부 관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시 범죄 행위로 강조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외국인인, 제가 홍콩 친구를 만나서 캐리람을 욕하면은 이게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국가안보법을 만들면서 95%의 홍콩인은 문제가 없을 거라겠지만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아닌 상황인 거죠. 아니, 혐오를 조장한다고 이걸 국가보안법의 처벌 행위로 두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보다 더 어이가 없죠. 38조. 아휴, 읽는 내가 한심하네요. 홍콩 주민이 아니더라도 중국 정부가 제재를 요구한 이들이 홍콩에 입국할 경우 기소할 수 있다. 네, 외국인의 경우도 중국 정부의 기분이가 나쁘면은 잡혀갈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예, 중국 정부를 찬양합니다. 시진핑 동지 만세. 마오쩌둥 만세. 예. 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인 도널드 클럭이라는 사람은 BBC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만약 당신이 중국 혹은 중국 관료들을 불쾌하게 만든 발언을 했다면은 홍콩에 가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언론에 티베트 독립을 지지한 글을 쓴 미국 칼럼니스트라면 홍콩에 가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득 제가 시사인의 티베트 관련 글을 썼나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니까 썼군요. 네, 하지만 네, 저의 해석에 의하면 이거는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티베트 독립운동의 상황을, 티베트의 상황, 망명정부의 상황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전 결코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읽어보세요. 시진핑 동지 읽어보세요. 자, 42조도 볼까요? 이거는 이것도 참 내가 이걸 왜 읽어야 되지? 국가안보법을 어긴 사람의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은 시기적절해야 된다. 네, 이런 법조문 보셨습니까?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법률가 여러분 한번 크게 비웃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1심이면 1심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기준은 있죠. 근데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을 시기적절하게 한다는 게 길게 한다는 건지 짧게 한다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자, 55조. 중국의 국가보안처는, 이 국가보안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중국 정부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홍콩 정부가 이제 홍콩에 설치해야 되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기부 같은 데인데 중국 국가보안처는 복잡하거나 심각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네, 이 사람들은 법률을 만들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안기부 같은 기관이라고 말했죠. 이 기관은 홍콩 경찰과 홍콩 방첩대를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이 법대로 이 법에 의거해서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복잡하거나 심각하거나 어려운 사건은 직접 조사할 수 있답니다. 이게 뭐 거의 막걸리 국가보안법 능가하는 얌차 국가보안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뭐 아까도 방금 말했지만 이제 국가안전보장위원회라는 기관, 그러니까 국가보안처라고도 많이 하는 기관을 홍콩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이 조직이 또 좀 웃긴 게 이제 여기는 홍콩의 안보와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홍콩 시민들의 휴대폰 이용 기록에도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하고요. 민주인사나 국제기구, 인권단체, 해외 언론사에 대해서도 미행, 온라인 감시, 통신 감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60조. 국가보안처 요원들은 홍콩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조사받거나 검문받거나 구류될 수 없다. 네, 이분들은 홍콩에서 사람을 죽여도 치외법권 되겠습니다. 언터처블, 무소불위의 존재란 얘기. 문재인 발음이 하는 거야. 무소불위의 존재란 얘기죠. 이 법은 홍콩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국가안전처는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외국인 포함을 조사, 체포, 신문 도청, 감시, 미행하는 6가지 권리가 있고요. 나아가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네, 영장도 필요 없어요. 외국인인 경우 피의자가 홍콩을 떠나지 못하도록 여권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포털이 제공하는 기사가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여길 경우에는 삭제 권한도 가지고 있는 그냥 무적입니다. 무적. 다 할 수 있어요. 다. 7월 1일날 이에 항의하는 홍콩 시민들이 시위를 조직했습니다만 자, 하루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죠. 홍콩 보안법의 첫 번째 기소사가 첫날 등장하게 되고요. 이제는 포스트잇에 반국가 구호를 쓰는 것도 금지하다 보니까 수많은 민주파 식당들, 민주파를 지지한 식당들의 그 벽에 있던 빼곡한 포스트잇은 빈종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빈칸으로 항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지만 네, 좀 그렇죠. 조슈아 원 같은 민주파 인사들의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지고 있고
조슈아 왕이 만든 데모시스트당과 홍콩 민족전선 같은 이제 홍콩 독립을 요구하는 당들은 정당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 데모시스트당의 레이선 로우는 현재 해외 도피 중이고 조슈아 왕과 아그네스 초는 이제 홍콩에서 죽겠다며 현재 홍콩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하죠. 조슈아 왕 같은 경우는 한글 트위터도 하고요. 가끔 보시고 RT도 해주세요. 저 절절합니다. 홍콩의 정무시장, 즉 총리를 지냈던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고위공직자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파예요. 그래서 이분은 총리를 지낸 후에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투쟁에 합류한 분인데요. 홍콩의 양심이라고 불린 안손찬 의원은 6월 26일 일찌감치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지금 현재 수많은 텔레그램 단톡방도 사라지고 있고요. 그 1만 명 넘게 유지되던 방들의 상당수가 좀 폭파돼서 이제 없어요, 거의. 제가 지금 홍콩 관련 책을 쓰는 중입니다. 그 여행 작가로서 홍콩을 만났던 그 홍콩의 모습들과 그 홍콩이 사라져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하는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겠죠. 와 관련된 에세이를 쓰는 중인데 현재 온라인 인터뷰조차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둘씩 텔레그램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그분들의 인신이 구속당했다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아닙니다만 이분들도 이제 각자 인터넷상에서 흔적을 지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수많은 SNS 업체들이 홍콩 정부의 인신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로서 홍콩 거주민들이 가지는 불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듯합니다. 7월 8일 홍콩 자유언론이라는 매체에 홍콩 망명정부의 지도자 중 하나인 롭상상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롭상상계는 70년 전 중국이 티베트와 맺은 17개조 합의를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는지 설명하면서 중국은 실은 70년 전에도 일국양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티베트에서도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도 국가안전법의 피해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법은 지금 홍콩에 도입됐고 구현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황 프란체스코는 7월 5일 펼쳐진 자신의 강론에 홍콩 보안법과 홍콩 문제를 언급하기 위한 원고를 써놓았지만 실제 강론에서 해당 내용을 뺐음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해서 보도됐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홍콩을 팔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에 대해 글을 썼는데요. 이 편은 좀 구체적으로 들으시려면 독립적으로 한 편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뭐까짓 거 한국의 카톨릭 신자들하고 한판 뜨죠 뭐. 자, 이야기의 얼개는 시사인에 제가 연재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홍콩 국가안보처는 이제 그저께죠. 그럼 며칠이지? 예, 12일날, 8일날 개소였나? 예, 8일날 개소였네요. 7월 8일날 개소를 했는데 장소가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코즈웨이베이에서 이제 빅토리아 파크에서 홍콩 시민들이 주로 시위를 하잖아요. 그럼 이 시위를 하는 공원 전경을 찍으려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코즈웨이베이에 있는 메트로파크 호텔이라는 데를 가야 돼요. 여기 한 15층 이상을 올라가면은 이제 시위하는 빅토리아 파크의 전경이 펼쳐지고서 여기서 이제 풀샷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이제 큰 시위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방을 구하는데 홍콩 국가안보처가 메트로파크 호텔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시위대를 가장 잘 감시하겠다는 아주 굳은 의지죠. 예, 오늘도 저는 텔레그램에서 한 6명 정도의 홍콩 친구들이 사라지는 걸 눈으로 봤고요. 예, 지옥 같습니다. 감사합니다.